안녕하세요. 소소한 당신의 이야기가 있는 마음 마실터 하나의 사심 집중입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많은 날을 침묵하다가 또 가끔은 이야기를 쏟아내다가 하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별일이 없는데 마음은 자꾸 별일을 만들기도 하는데 가끔은 요동치다가 다시 고요함에 머물고 있는 날들입니다. 머문다라는 말이 참 좋아지는 날들인데요. 오늘 하루도 잘 머물러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사심 집중 출발합니다. 오늘의 사심은 8단어입니다. 네, 당신의 사심 시간입니다. 하나의 사심 집중 16회 문을 열었습니다. 네, 16회 주제는 예고해드린 대로 8단어인데요. 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저 스스로도 너무 어려웠고 참여해 주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어렵다라는 반응 폭발적으로 보내주시면서 사연이 없었습니다, 거의. 네, 그래도 초반부에 제가 보내달라고 했던 날짜 즈음에 보내주신 분들 사연을 모아서 이렇게 거의 한 달 다 돼가죠. 오랜만에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8단어는 그 광고인 박웅현 씨의 책 제목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주제를 뭐 하지? 혼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 하다가 주변에 이제 읽겠다고 꺼내둔 책이 그 책이었던 거예요. 8단어. 막 던져서 여러분의 8단어를 보내주세요 했더니 이게 생각보다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어쨌든 이 8단어라는 책 제가 지난 회에 잠시 소개했었는데요.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8단어가 궁금해졌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8단어를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하는 8단어와 각각의 이유 혹은 거창하게 인생까지 논할 필요 없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온 8단어와 그 이유 등등 자유롭게 8단어를 꼽아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6월 8일쯤까지 받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까지 받았고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죠. 제가 그래도 6월 중반부엔 찾아오려고 했는데 날씨도 더워지고 마음도 좀 싱숭생숭해서 근데 특별히 한 건 없어요. 뭔가 그냥 방황을 하면서 지내느라 또 늦게 찾아왔습니다. 좀 퍼져 있다가 그래도 정신줄을 좀 잡고자 네, 상반기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오늘 6월 30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6월이 끝나기 전엔 해봐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녹음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면 7월이 밝아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밤 9시 정도, 9시가 좀 넘었네요. 10시를 향해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사연이 별로 없어서 어떡하지 하니까 의견을 주신 게 그러면 책 소개하는 그런 코너를 먼저 하고 사연을 뒤에 하면 어떻겠니라고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까 하다가 근데 늘 하던 포맷대로 정리를 해둬서 다시 이렇게 뭐랄까요? 뒤집기가 좀, 뭐랄까. 어색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의 사심 집중 16회, 8단어, 당신의 사심, 사연의 그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는 시간이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당신의 사심, 첫 번째, 네, 사심부터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기승전 이직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가장 일찍 사연을 주셨는데요. 6월 2일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진짜 한 달 묵혔네요. 죄송하네요. 네, 그래서 기승전 이직님의 8단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승전 이직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 인생의 8단어를 정리해봤습니다. 오글거립니다. 호호. 네, 그래서 되게 뭐랄까 정리를 굉장히 명료하게 뭔가 보고서 보는 것처럼 해주셨어요. 들어볼까요? 1. 낙제. 고교 시절 나름 공부를 하다가 유학을 갔습니다. 중학교 시절 전교 10등 안에서 밀리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 시절 3년 동안 한 번도 반에서 20등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최하 등수는 38등이었습니다. 한 반의 운동부 친구들을 제외하면 42명, 그러니까 42명이었습니다.
고교 시절 내내 고통이 컸습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네. 코멘트는 제가 사연을 다 전해드리고 나서 모아서 하도록 할게요. 2. 서울. 지방국립대와 인서울대학을 놓고 고민하다 후자를 택해서 대학교 1학년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제게 호기심 그 자체였습니다. 자주 지나가는 아무 버스에 몸을 싣고 종점까지 가곤 했습니다. 서울은 동시에 제게 열등감을 안겨줬습니다. 성적 배치표상 하위권 대학에 다닌다는 점이 싫었습니다. 직장인이 된 지금 보면 초초초 엘리트를 빼고 다들 고만고만하게 사는데 왜 그때는 그걸로 고민했을까 싶습니다. 3. 공학. 전 공대생이었습니다. 중고교 시절에 수학만 좋아했기에 별 생각 없이 선택한 자연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건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전 화학을 주로 다루는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유기화학, 물리화학 등 기초 과목부터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전공 과목은 더욱 엉망이었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졸업을 목표로 했습니다. 4. 첫사랑. 남자에게 첫사랑은 지독한 추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양반이 없었다면 그 시절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친구였습니다. 책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공대생에다가 책은 1년에 한 권 읽을까 말까한 저로선 대화가 자주 힘들었습니다. 무식하다는 부끄러움을 갖게 됐습니다. 5. 글. 첫 직장 생활에 실패한 후 처음 글로 먹고 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능에서 120점 만점 중 68점을 받았고 책이라고는 거의 읽어보지 않았던 제가 꿈꾸기엔 너무 거창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사는 정말 알 수가 없다 보니 지금 정말 글로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는 이 직업이 좋습니다. 6. 이직. 직업이 좋지만 이 직업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다닌 직장들은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과거 다닌 회사에선 상상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수준 이하의 저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교사 인간들만 많은 곳이 아닌 롤모델이 있는 직장을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직은 제게 소중합니다. 7. 가족. 전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저의 성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족에게 큰 위기가 닥친 후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제겐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가족을 위해서라면 직업적 성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효자가 됐나 봅니다. 8. 네, 마지막 8단어네요. 동안. 마지막 단어를 고민하다. 동안이군요. 네. 다시 읽어보면 마지막 단어를 고민하다 솔직하게 이 단어를 골랐습니다. 이제부터 자랑질입니다. 빠르게 돌리셔도 됩니다. 고교 시절까지 이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복학 후 처음 이 말을 듣게 됐습니다. 객관적으로 20대 내내 대학 새내기 같은 외모였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지금은 어떨까요? 하나씨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세요. 전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아이고, 제가 막 숨 넘어가죠? 굉장히, 네, 좋게 감동적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한순간에 무너진, 네, 동안으로 마무리되는 8단어였습니다. 기승전 이직님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누구인지 짐작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기승전 이직님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도 뭔가 좀 그래도 좀 선명하게, 선처럼 이렇게 얘기가 그려지는 것 같아서 읽는 내내, 좀 찡하기도 하고, 즐거웠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러기도 했던 시간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기승전 이직님의 8단어는 낙제, 서울, 공학, 첫사랑, 글, 이직, 가족, 동안 이랬습니다. 네, 저한테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고 하셨는데 동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외모가 새내기 같다는 게 20대 내는 제가 이분의 20대를 몰라서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지만 30대 중반인 이분의 지금 현재를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그래도 정말
좀 젊어 보이는, 네, 얼굴인 것 같다고 인정합니다. 네, 자신 있으셔서 좋겠습니다. 네. 네, 자랑으로 끝난 8단어였는데, 저 굉장히 놀랬어요. 사연을 받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기억하지? 이런 의문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뭐, 여쭤보진 못했어요. 다음에 만나면 여쭤봐야겠네요. 어떻게 이런 전교 몇 등, 막 이런 것들,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제일 잘했던 그런 시험, 이런 것들은 한 번, 중학교 때, 뭐 전교 몇 등, 이렇게 정말 열 손가락 안에 꼽는 등수를 했던 거 말고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반에서 못했던 등수가 몇 등이고 막 이런 걸 다 기억하시고 심지어 수능 점수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수능을 망치고 기억이 안 나는데 수능 점수를 기억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어머, 이럴 수가. 심지어 저보다 수능을 치고 뭐 학창시절 보낸 지 더 오래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깨알 같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랐습니다. 아,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바로 공대생의 면모인가? 네, 이렇게 새삼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놀라고 있었고요. 나머지는 좀 이해가 돼. 저는 근데 공대생의 삶을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는 좀 낙제도 저는 안 해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인생이 좀 꼬였지 학창 시절에는 그냥 다른 길이 없고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를 하면 왜 좋은 대학을 가야 하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좋아하던 국어 선생님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그땐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해서야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뭐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나고 서울, 네, 서울에 대한 얘기도 저는 좀 공감이 됐어요. 저도 참 더 뭐랄까 욕심이 많았던 그 학창 시절을 지나고 나서 현실적인 이제 문제에 부딪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일이 되진 않는구나를 제일 처음 느꼈던 게 대학 입시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근데 저도 다시 공부할 만한 여유는 없었고 그때 다시 도전을 했으면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서는 다시 공부는 없다라고 하셔서 네, 그래도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올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오긴 했었죠. 근데, 이런 느낌들 비슷했던 것 같고, 유기화학, 물리화학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저에겐 넘사벽입니다. 문과생인 저에겐. 그리고 첫사랑은 남자에게 지독한 추억이라고 하셨는데, 여자에게도 첫사랑은 지독한 추억 아닌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첫사랑, 그러니까 첫사랑이라고 하면 쌍방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저는 좀 슬픈 것 같아요. 쌍방의 사랑보다 저는 짝사랑했던 기억이 더 오래 남아요. 그게 좀 첫사랑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네, 그리고 글. 저는 되게 말로 먹고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러면 말의 기본이 되는 게 글이니까 말로 먹고 살 수 없다면 글로 먹고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꿈을 이루셨잖아요. 이 기승전 이직님은. 글로 지금 밥벌이를 계속 하고 계시고. 근데 저는 막상, 글로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 진입했던 그곳에서 되게 뭔가, 뭐랄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쎄하게 느꼈던 감정들, 이런 순간을 피하고 싶다라는 걸 계속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과 맞지 않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맞는 일부분을 보고, 끝없이 도전했지만, 결국은 맞지 않는 큰 부분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버리는, 예전에는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해보면서는 좀 쎄함을 느꼈어요. 내가 부정하고 싶었던 부분들 그렇지 않은 부분을 담당하고 싶었지만 뭐랄까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게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뭔가를 느꼈어요, 많이. 아, 내가 굳이 맞추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네. 그런데 능력이 부족하지만 이 직업이 좋다라고 기승전 이진님 말씀하시니까 뿌듯하네요. 좋죠. 그러나 그 직업에서의 만났던 그 직장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하기도 해요. 어,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 것이 사회생활인 것 같고, 나는 그럼 누군가한테 좋은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저도 아직은 모르겠다 싶습니다. 네. 예, 이 얘기들은, 이 직장에 관한 얘기는 제가 다음 편에 아주 풍성하게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에 대한 얘기는 정말 저도 공감이 됐어요. 저도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었는데, 어, 여러 번의 뭔가 역경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없던 시간? 뭐 어떤 그런 약간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래도 나한테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족이고, 뭐, 그렇구나를 굉장히, 뭐랄까, 뼛속 깊이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상투적인 언어인데, 그러고 나서는, 아,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고, 저도, 음, 이제 예전에는 부모님께서 뭐랄까, 나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거나 내 얘기를 존중해 주지 않으실 때 굉장히 섭섭하기만 하고 막 화도 내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아, 그럴 수 있지 하고 좀 받아들이는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어쨌든, 효자 잘 되시기 바라고, 네, 동화는 저도 가지고 싶은 언어입니다. 네, 그래서 기승전 이직님의 8단어로 본 역사 잘 봤습니다. 되게 정성 들여서 써주셔서 감사하게 읽었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본인의 뭔가 그 시절, 그리고 지금의 시절, 뭐 단어와 얽힌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토끼꼬리님께서 6월 9일경에 보내주셨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토끼꼬리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학자의 이론을 통해서 인생의 8단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종종 제 인생을 가늠해보는 잣대로 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마치 이제 수업 같은데요. 네. 이 수업 같은 이 내용들, 굉장히 여러분이 이제 하나하나씩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들려드리겠습니다. 토끼꼬리님의 얘기를 계속 들어볼게요. 네. 에릭 에디슨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계승, 발전시킨 학자로 유명한데요. 인간의 발달을 전 생애에 걸쳐 8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평행 이론인가요? 8단어, 8단계. 네, 다른 발달 이론이 아동기나 청년기까지만 설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에릭슨의 이론은 사람은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한다 라는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죠. 에릭슨은 인간이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고 봤어요. 태어나서 첫 1년은 기본적 신뢰감대 불신감의 단계로 부모님과 같은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세상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감을 형성하는 단계예요. 즉, 부모가 아이의 기본적인 욕구를 잘 충족해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때 아이가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라는 기본적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2세부터 3세까지는 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의 단계입니다. 본격적으로 배변 훈련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학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아이가 최초의 자율성을 경험합니다. 그렇군요. 이때 배변 훈련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느슨하다면 아이는 수치심과 의심이 많은 아이로 성장한다고 해요. 3세부터 6세까지는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입니다. 근력과 같은 신체 능력이 발달하면서 아동은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활동이 제지되거나 좌절을 많이 경험하면 죄책감을 갖게 된다고 에릭슨은 설명합니다. 네, 6세부터 12세.
12살까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인데요.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입니다. 학교라는 장소에서 사회화가 시작되면서 배움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는 시기인데 또래와 지나치게 비교당하거나 주변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한 아동은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4단계, 4단계를 설명했고요. 다음 5번째는 청소년기인데 이때는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의 단계입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신체,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에서 기대하는 바도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의 고민이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면 정체감 혼미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기에 수능 공부만 하느라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저와 40나눔이 분들에게 해당하는 청년기는 친밀감 대 고립감의 단계입니다. 이때 중요한 인생과업은 관계에 대한 배움입니다. 에릭슨은 친밀감과 적당한 거리감 간 균형을 통해 성숙한 관계를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과업에 실패할 경우 고립감을 느끼겠죠. 이제 7단계인 중년기로 넘어가면 생성감 대 침체감의 단계입니다. 중년기가 되면 후세대나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노년기는 통합감 대 절망감의 단계인데 노년기가 되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 전반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에릭슨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자신의 인생이 보잘것없이 느껴지거나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다면 절망감에 빠지게 되겠죠. 이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8단계로 나눈 기준이 뭐냐? 경험적인 증거가 있냐고 하기도 하지만 이 이론이 아직도 영향력이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거나 지칠 때 에릭슨의 8단계를 곱씹어 보면 치유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좀 되기도 했었나 봐요. 기본적인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친밀감, 생성감, 통합감의 8단어를 소개해드리며 토끼꼬리는 물러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 장문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심리학 수업 같은데요. 에릭슨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계승 발전시킨 학자로 인간의 발달을 전생에 걸쳐 8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토끼꼬리님도 여기에 적용해서 이 이론을 설명해 주면서 토끼꼬리님의 8단어 또 여기와 견줄만 하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잘 들으셨나요? 제가 수업하는 선생님처럼 얘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보면 태어나서 1년은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의 단계. 네. 그렇죠. 양육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고 2세부터 3세, 두 번째 자율성과 수치심과 회의의 단계라고 합니다. 배변 훈련이 이루어지는 시기. 그래서 이때 너무 엄격한 배변 훈련이 아이한테 좀 엄격하거나 너무 느슨한 게 좋지 않다고 하네요. 수치심과 의심이 많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굉장히 이제 아동 발달 그냥 발달의 측면에서도 참고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3세부터 6살까지는 주도성 대 죄책감. 네, 신체 능력이 발달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뭐 하나 신기한 게 있나 이러면서.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통제하면은 또 아이가 좌절감을 겪게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6세부터 12세까지는 초등학교, 근면성 대 열등감. 네, 학교가 거의 요즘은 유치원, 더 이전에 어린이집까지 양육기관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세분화가 돼 있지만 예전에도 유치원은 갔던 것 같긴 한데 어린이집부터 가셨던 분들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면 아마 그랬을 텐데,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는 저를 양육하셨기 때문에 저는 유치원을 갔다가 그 초등학교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인 사회화는 아마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그때 경험들부터 이제 본인의 성격을 형성하고 이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청소년기,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 저도 토끼꼬리님처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나 고민보다
당장은 입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다고 계속 이제 교육을 받고, 뭐 초등교육, 중등교육이 모두 입시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인지 나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는데 열정을 많이 쏟았던 것 같고, 그래서 자아를 탐색할 기회를 얻기보다, 네, 성적을 잘 내야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계속 살았던 것 같다는 느낌. 네.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고, 공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느꼈던 게, 저는 진짜 대학 갈 때 전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뭐, 아는 과가 별로 없었고, 왜냐면 제가 뭐 부지런하지 못했던 것도 있겠죠? 근데 저희 때는 인터넷이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막 이제 스마트폰 있고 SNS 있고, 막 다양한 정보가 미친 듯이 쏟아지던 시대가 그때도 열렸긴 했죠. 인터넷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한적이었어요. 그냥 알고 있는 과도 저는 뭐 위에 언니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결정해야 됐고 내가 그냥 알아봐야 됐는데 학교 교육에서는 막 뭐 대학에 어떤 과가 있고 너의 진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보다 그냥 국영수 사과 주요 과목의 성적을 내기 위한 수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면 제가 긴 방황을 그때 그래도 했을까요? 네, 그래도 했겠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청년기, 우리들이 지금 30대, 그리고 20대 후반, 여러분 20대, 뭐 다 저희가 지금 처한 데가 청년기래요. 친밀감 대 고립감의 단계. 이때의 과업이 관계에 대한 배움이라는데 되게 끄덕여지네요. 내가 그렇게 그토록 방황했던 거는 관계에 대한 배움을 위해서였나? 이러면서 여전히 그 능숙하지 않은 것은 아직도 배워야 하는구나 라고 해서 되게 뭐랄까 안심이 된다고나 할까요? 네, 이 시대의 과업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7단계 중년기는 생성감 대 침체감, 그리고 노년기는 통합감 대 절망감. 네,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친밀감, 생성감, 통합감 이 8단어를 토끼꼬리님의 소개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단계에 따른 그 심리적 변화 잘 살펴보셨나요? 네, 살펴보셨다면 그 소감 저한테 나눠주시면 또 토끼꼬리님께 제가 공유할게요. 토끼꼬리님이 이런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많은 정보를 네, 전해주시는 정보통으로 네,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은양님의 네, 8단어 보겠습니다. 네, 은양님께서는 임팩트 있게 압축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들어볼까요? 1. 내 동생들. 편안하게 돈도 빌리고 같이 여행도 가고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가는 데 의지가 되는 아이들. 2. 나의 차. 이제 버스 타고는 못 돌아다닐 듯하다. 나를 더 자유롭게 해주는 것. 나의 집. 가족들 신경 안 쓰고 내 집에서 내 멋대로 사는 게 너무 좋다. 3번째로 꼽아주셨고요. 4번째, 운동 뒷담. 몸이 개운해지면서 살도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살아있음을 느낀다. 네, 그리고 몇 번째죠? 5번째인가요? 1, 2, 3, 4, 5. 네, 5번째, 고기 맛있다. 네, 6번째, 뿌듯함. 맨날 책 나르고 힘든데 다 마치고 깔끔해진 서가를 보거나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감탄할 때 뿌듯함을 느낀다. 이 뿌듯함이 없었다면 견디기 힘든 일이 될 수 있겠다. 일의 원동력, 보람이랑은 또 다른 느낌. 그렇습니다. 7번째, 급여. 여행도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독립의 밑바탕. 8번째, 여행, 힐링.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현재 은양님의 8단어입니다.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딱딱딱 이렇게 떨어지는 설명도 유쾌하게 들었는데요. 고기 맛있다.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맞아요. 적이 앞일 땐 고기 앞으로. 그런 명언도 있죠. 네.
가족 역시 꼽히네요. 동생들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같이 여행도 가고 편하게 돈도 빌린다니. 저도 한번 동생과 금전 관계를 해봐야겠네요. 네. 제 동생은 안 빌려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이분은 차로 이제 운전을 자유롭게 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계신 분이군요. 네, 부럽습니다. 저는 제 두 발로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정말 운전 잘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쌩쌩 달리고, 네. 좋죠? 자유로운.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이 좋을 때도 있는데, 그 굉장히 피크 타임에는 너무 정말 지옥철이잖아요. 네. 출근하던 시절의 그 느낌, 네. 아직도 소름이 돋는 그 지옥철의 느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 정말 맞아요. 독립해서 사는 집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고요하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네, 은양님 집에 안 그래도 놀러 가야 되는데, 네, 조만간 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갔다 와서 소감을 전해드릴게요. 내 멋대로 내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그 현장이 어떤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운동 뒤에 땀 정말 개운해지죠. 몸 움직이기 싫다가도 운동하고 나면 뭐랄까, 할 땐 힘들면서 땀 엄청 나도 진짜 뭔가 살아있는 느낌? 내가 생명으로서 뭔가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땀 흘리고 와서 씻으면, 정말 이런, 뭐랄까, 지상 낙원이 여기 있을까? 이런 느낌 정말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분 안 좋으시고, 기운 없고,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뭐 무리한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살살 걸으면서, 요즘은 이제 살살 걸어도 땀 나잖아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러면 기분이 좀 전환이 돼요.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저는 약간 6월은 그랬어요. 약간 이제 5월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아니, 올해부터 솔직히 올해 초부터 이제 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단은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작년에, 올해는, 이제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다. 계속 그런 고민의 쳇바퀴 속에 있는데, 겨울 1, 2월엔 너무 추워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고, 뭔가 또 이제 해보려고 하고 안 하던 이제 공부 근육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팔렸었고, 3월, 4월도 그게 이어졌어요. 근데 이제 5월부터 고삐가 풀리면서, 그러니까 물론 막 너무 거대한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선에서 턱걸이하고 멈추고, 다시 이제 진짜 뭐 해야 되지? 하면서 되게 좀 진이 빠지고 그랬었거든요. 좀 방황하고. 그런데 이제 이 방황은 내가 선택한 거라서 누군가에게 계속 얘기하기도 그렇고, 결국 답은 내가 낼 수 있는데 나는 답을 모르겠고, 계속 그 답을 내려는 나와 답을 내지 않으려는 내가 계속 공존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이 침묵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 없잖아요. 침묵하면서 뭐. 그래서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걸으면서. 근데 걷고 나면 되게 좋았어요. 항상. 걸으러 나갈 때는 기분이 안 좋다가 걷고 이제 들어오면, 그래도 오늘 하루 참 잘 놀았다, 혼자. 이렇게. 물론 같이 논 날도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잘 살았구나. 그리고 예전에 막 정말 막 고민에 막 파묻혔을 그 20대의 어떤 중반 시절엔 제가 계속 이제 그 고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생각을 뺑뺑이 돌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온몸이 다 아프도록 그렇게 고민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시절도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 내가 성장했구나.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걸 아니까 이제 몸이 좀 아는 대로 좀 이끌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예전에는 뭐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어가 그런 걸 좀 믿고 몸을 막대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몸이 안 좋다고 하면, 그래, 쉬어야지. 몸이 기분이 안 좋구나. 나가서 전환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정말 맛있죠. 네, 근데 저는 여름 되니까 또 이게 살이 보여서, 그런데 그러면 좀 살을 적당히 가릴 수 있는 옷을 많이 사둬야 되는데, 또 덥고 이러니까 막 짧은 걸 짧다기보다 이제 막 팔이 다 노출되는 옷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요. 가디건을
네, 추운 곳에 있으면 입지만 더울 때 입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근데 가리고 싶고 이래서 고기 맛있지만 먹을 거지만 조금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던 나날들입니다. 뿌듯함, 네, 일하고 나서의 뿌듯함. 그런 게 없다면은 견디기 힘든 일 있죠. 네, 맞아요. 이 뿌듯함은 보람이랑은 또 다른 일의 원동력입니다. 인정합니다. 네, 느껴보고 싶네요, 저도. 예전에 가끔 느꼈던 느낌. 급여. 이것도 느껴보고 싶어요. 이게 정말 통장에 딱딱딱 꽂히는 그 돈이 있다는 것이, 어, 많은, 뭐랄까. 그게 근데 일하는 이유,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물론 전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일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 같긴 해요. 우리가 뭐 일만 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잘 놀기 위해서, 게으를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선 급여,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원동력이 되죠. 정말 여행도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독립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되는 급여. 중요합니다. 네, 저는, 네, 번 거 까먹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입 빠진 독을 채우러 저도 가야 될 텐데 말이죠. 네. 그리고 여행은 힐링. 네, 단순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간단하게. 맞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사람한테 기운을 주는 것 같아요. 뭔가 낯선 곳에 가면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얻고 오는 그 공기. 달라요, 네. 여름 휴가철 또 여행 갈 시즌이 됐네요. 여러분들의 여행 스토리도 네, 사진 집중해서 오래 한번 담아볼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은양님의 8단어 잘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 동생들, 나의 차, 나의 집, 운동 뒷담, 고기, 뿌듯함, 급여, 여행이었습니다. 많이들 공감하시겠죠? 네. 직장인 여러분들의 원동력들 많이 꽂혀 있습니다. 우리들의 원동력. 네,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사연인데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닉네임은 생각난다 연잎 핫도그. 네, 연잎 핫도그가 이 생각난다 연잎 핫도그 이렇게 하면 9글자라고 닉네임도 8글자로 맞춰 주시겠다며 그러시길래 제가 그럼 핫도그를 핫독으로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반영해서 생각난다 연잎 핫독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예, 양평에 어디죠? 이름 까먹었네요. 두물머리인가요? 거기 가면 이제 연잎 핫도그 팔고 연잎 차도 팔고 막 그러잖아요. 연잎 핫도그에 빠지신 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먹고 싶네요. 8단어. 늦잠. 오랜만에 일하지 않는 휴일에 누려보는 늦잠. 출발. 짝꿍과 같이 TV에 방영된 초계탕을 먹으러 감. 3. 맛집. 처음 먹어보는 초계탕. TV에서 맛있게 먹던데. 4. 구경. 푸르름이 좋았던 곳을 다녀오고. 5. 간식. 연잎 핫도그와 연잎차가 더 맛있다네. 6. 복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서울로 복귀하며 7. 정리. 저녁을 먹으며 찍었던 사진을 보며 그때의 순간들을 다시 생각하네. 8. 취침.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딥슬립. 크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짝꿍과 데이트했던 일상의 단면을 8단어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공감이 됩니다. 약간 좀 일반적인 데이트 코스인 것 같은데요. 네. TV에서 방영된 초계탕 맛집 소개하는 이런 거 가셨는데, 네. 처음 먹어봤는데 TV에서 맛있게 먹는데, 먹던데, 이 라임을 아마 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요. 먹던데 맛있다네, 생각하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서 저 좀, 네. 애쓰셨구나 느꼈는데, TV에서 맛있게 먹던데 뒤에 생략된 말 뭘까요? 그렇게 맛이 없었다라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참 좋죠. 늦잠 자고 출발해서 맛집 갔다가 구경하고 간식 먹고 복귀하고 정리하고 잠에 들면 우리네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어떠신가요? 휴일의 일상을 담아주신 생각난다 연잎핫도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잎핫도그 저도 먹고 싶네요. 연잎차도 먹고 싶고 연잎차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네, 저희 엄마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연잎차를. 네. 그리고
맛집 찾아가는 것도 좋죠. 근데 저는 막 제가 애살 있게 막 다 찾아다니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네, 그런 짝꿍을 만나야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돌아오는 순간은, 전 되게, 요즘은 저는 시간 부자지만, 시간 부자가 아니던 시절, 그때는 정말 그 복귀가 너무 끔찍했던 것 같아요. 일요일 밤이면 이제 돌아오면서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면 그러니까 그 추억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다가 다시 닥쳐올 그 일상의 그런 무게, 굉장한 뭐랄까 그 무념무상의 상태를 보냈던 시절이 납니다. 어쨌든 잘 먹고 잘 자고 즐거움을 추억할 수 있다면 또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이런 휴일의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각난다 연잎핫동님의 8단어는 늦잠, 출발, 맛집, 구경, 간식, 복귀, 정리, 취침. 약간 군대 같은데요. 취침이란 단어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8단어로 삶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사연이 제가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4가지 사연 얘기하고 나니까 시간은 꽤 되네요. 네, 별 차이 안 나네요. 그래서 예, 어쨌든 정리 이렇게 해봤습니다. 당신의 사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 외의 의견, 가장 많았던 의견은 어려워요 였습니다. 네, 제가 예상을 했는데 저도 막 던지고 8단어 괜히 던졌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서 진행을 해야 했고, 다만 다음 주제부터는 여러분께서 아주 막 던질 수 있는 얘기들 풀어볼 테니까 네, 계속 네,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사연 보내주지 않은 그 지인분들 중에도, 사심 나누이 분들 중에도 아이디어 주신 분이 있어요. 본인이 해외여행 갔던 곳을 세워보니까 8곳이었다. 이것에 대한 8단어를 풀어볼까 했지만, 너무 어렵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고요. 예, 저도 막상 던져놓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드렸더니, 그러면 너도 좀 오래 머물렀던 곳을 세워보면 어때? 해서 제가 이제 머물렀던 지역을 정말 세워봤어요. 뭐 이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옮겼던 도시, 동네까지 쪼개진 않고 도시를 대충 좀 오래 있었던 기간, 최소 반년? 그렇게 세보니까 8곳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 인생을 풀기에 정말 충분하다 생각했지만, 넣어뒀습니다. 너무 그냥 또, 아니, 뭐야, 이게 8단어가 지명이야? 이럴까봐. 그리고 너무 인생에 대한 뭔가 또 하나의 일기를 쓸 것 같아서, 저의 일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단어, 당신의 사심 완성이 됐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사심 나눔이 분 4분의 얘기였지만, 우리들의 얘기가 다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나의 사심 집중 16회 8단어, 1부 당신의 사심 함께 했고요. 다음은 2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